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드디어 우리 사장으로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흙의 동해인데요. 뭐 동해가 별겁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동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동상은 언제 걸려요? 겨울에 걸리죠. 흙의 동해, 동상이나 동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흙의 동해도 언제 생길까요? 겨울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자, 이번 시간도 좀 재미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68페이지 보겠습니다. 흙의 동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흙의 동해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동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상 있죠. 동상. 우리가 이제 동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 동상이라는 개념하고요. 동상.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연화연상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선 흙의 동상이라는 말은 느낌상 언제 생길까요? 겨울에 생기는 거죠. 겨울에 생기는 게 동상현상이고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연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이후에 따뜻한 여름에 생기는 현상이 바로 연화현상입니다. 두 개 차이점을 정리해 두시고요. 우선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흙의 동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흙의 동상,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흙을 이제 보면 흙의 구성 요소로는요 제일 먼저 이런 토립자가 있다라고 했죠. 얘를 우리는 토립자라고 했습니다. 토립자. 자, 토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립자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토립자 사이에 틈. 이 틈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간극이라고 했잖아요. 토립자 사이의 틈을 우리는 간극이라고 했는데 간극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물하고 공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물하고 공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 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간극 속에 특히 물이요. 간극 속에 물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하의 온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물이 어떻게 돼요? 겨울에, 그죠? 겨울에는요. 영하의 온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 물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얼겠죠. 물이 얼겠죠. 물이 얼으면 여러분, 물이 얼으면 최적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얼으면 최적은 팽창되거든요. 물이 얼으면 최적은 팽창됩니다. 그죠? 최적이 팽창되는데 이렇게 물이 얼 때요. 물이 얼을 때 얼음덩어리, 얼음 덩어리, 아이스 렌즈라고 하는데 이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이렇게 물이 얼잖아요. 물이 어는 이 덩어리를 아이스 렌즈라고 이따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걸 아이스 렌즈라고 하는데 이게 얼면서요. 이 옆에 수분을 다 땡겨버려요. 옆에 수분을 다 땡기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비로 이야기한다면 자, 겨울입니다. 겨울 영하의 온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간극 속에 물이 얼잖아요. 간극 속에 물이 얼면 함수비는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함수비는 증가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물이 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을 계속 끌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함수비는 증가가 됩니다. 함수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최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적은 팽창됩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적이 팽창되기 때문에 흙 속에 간극 속에 물이 얼면서 최적이 팽창되면서 흙이 부풀어 오른 현상,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흙의 동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동상현상이 뭡니까? 흙 속에 물이 얼어서 빙층을 형성하는데 이걸 우리는 아이스 렌즈라고 합니다. 아이스 렌즈 형성이 되고 지표면이 떠오르는 현상. 왜 떠오를까요? 아이스 렌즈라고 하는 이렇게 빙층, 흙이 얼으면 함수비가 증가가 되고 함수비가 증가가 되면 최적이 팽창되기 때문에 결국 흙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글뱅이 2번 하층으로부터 물 공급이 충분할 때 결국 얼으려면 물이 있어야죠. 물 공급이 충분할 때 잘 일어나고요. 3번
동상작용을 받으면 흙 입자가 팽창되지요. 수분이 증가가 되지요. 함수비도 증가가 됩니다. 이제 요 얘기고요. 4번. 동해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흙은 실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 자체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해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흙은 뭐라고요? 실트. 그래서 요 자체를 기억을 하세요.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가이드 봅니다. 동상현상. 자, 물이 얼면 몇 프로 최적이 팽창이 된다고요? 보통 한 9% 정도 최적이 팽창이 된답니다. 자, 연화현상은 반대라 그랬죠. 연화현상은 동상이 일어난 이후, 여름이면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이 녹지요. 얼음이 녹아서 집안이 막 진흙처럼 막 뻘처럼 막 끈적 막 뭐라고 할까요? 진흙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그죠?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녹아가지고 진흙처럼 된 그걸 우리는 연화 현상이다. 결국 반대 개념이죠. 동상은 겨울, 연화 현상은 여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동상의 조건부터 가보죠. 자, 동상의 조건인데요. 먼저 동상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흙입니다. 얘가 흙이고요. 자, 여기에 지하 수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지하 수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동결선이라고 하거든요. 동결선. 이 동결선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동결선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동결선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동결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흙이 얼고, 그죠? 당연히 영하의 온도가 지속이 된다면 흙은 얼고, 동결선 아래는 흙이 얼지 않는다. 이 기준이에요. 흙이 얼고 흙이 얼지 않는 기준이 바로 동결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선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영하의 온도. 영하의 온도가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영하의 온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 흙은 얼 거예요. 그죠? 흙이 어는데 그 언 정도를, 그 선까지를 우리는 동결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온도, 영하의 온도, 여기는 플러스 온도.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흙이 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때 이 흙의 어는 요 깊이 있잖아요. 요 높이, 깊이. 요거를 우리는 동결 심도 혹은 동결 깊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결 심도, 동결 깊이요. 자, 그러면 동결이 되는 거는 어떻게 동결이 됩니까? 이야기했죠. 자, 지하 수위가 있는데 영하의 온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이 흙 속의 물은 결국 어떻게 돼요? 모세관 현상, 모관 현상으로 계속 올라가죠. 모관 현상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어디서부터 온다? 여기서부터 빙층이 형성이 되겠죠. 어는 거죠. 빙층이 형성된다는 말은 주변의 수분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함수비가 증가가 되고, 함수비가 증가가 된다는 말은 최적이 팽창이 되고, 최적이 팽창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동해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동상의 조건을 물어보면요. 동상의 조건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지금 말씀 다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온도죠. 온도가 어떨 때? 우선 겨울이죠. 온도는 겨울에 0도씨 온도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당연하죠. 뭐 0도씨 이하도 되고요. 이게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결국 땅속에 물이 얼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 동상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때 땅이 언대매요. 땅이 어는데 요때 요 흙이 어떨 때 더 잘 어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떨 때 잘 어냐면 이때는 실트일 때. 실트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 실트라고 해서 표현 어떻게 했습니까? M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GSMC 미네랄 실트라고 했죠.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실트질 흙이 돼 있을 때 흙은 빨리 언다. 동상현상이 빨리 발생한다. 동상을 받기 쉬운 흙이 뭐냐? 실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세 번째. 물 공급이 충분해야 되겠죠. 결국 지하수. 자, 지하수에 대한 공급이 충분해야 되겠죠.
결국 물이 있어야지만 결국 올라와서 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수 공급도 충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 네 번째, 물 잘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모관상승고, 물 잘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모관상승고도 커야 되고, 중요한 건 투수성, 투수개수도 커야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투수개수도 커야 되고 모관상승고도 커야지만 요 안에 실트질의 흙이 빨리빨리 얼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다섯 번째는요, 모관상승고가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모관상승고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즉 지하수위에서부터 동결선까지를 A라고 한다면 모관상승고는 커야 된다며요. 무조건 얘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모관상승고 커야 된다며요. 뭔진 모르지만 모관상승고는 무조건 뭐보다는 커야 된다, 커야 된다며요. 이런 느낌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재 볼게요. 동상 조건입니다. 0도씨 이하의 온도가 지속이 될 때, 당연하죠. 두 번째, 동상을 받기 쉬운 흙, 실트일 때, 지하수 공급이 충분할 때, 그래야 바로 빙층을 형성하죠. 얼지요. 아이스렌즈가 나오죠. 모관상승고, 투수성이 클 때, 특히 모관상승고는 자, 동결심도 하단에서 지하수면까지의 거리, 요게 A, 지하수면까지의 거리, 얘 A라고 한다면 얘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A는 HC보다 작아야 된다. 무조건 얘는 모관상승고는 커야 된다. 이런 느낌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훨씬 수월할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관상승고는요, 자, HC라고 하는 모관상승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관상승고는 T코 기억나십니까? T코 5대가, 이건 수리학이죠. T코 5대가 이건 수리학이죠. 토질은요, T코 감마로 바꾸면 되죠. T코 감마 D. 죽으려고 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모관상승고는 커야 된다며요. 모관상승고가 크기 위해서 결국 모관상승고는 뭐에 반비례한다? 직경에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이상하다. 여러분, 직경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즉 입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입경에 대한 우리가 흙의 분류를 하면요, 입경은 뭐가 제일 크죠? GS 조립토죠. MC 세립토죠. GSMC 조세 기준 GSMC라고 했잖아요. 뭐가 제일 커요? 당연히 GSMC, 요런 순서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상을 가장 잘 받는 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트라고 했죠. 아니. 입경에 반비례한다며. 그러니까 사실은 실트보다 입경이 더 작은 건 뭐예요? 클레이라고 하는 점토잖아요. 점토가 되지 않습니까? 실트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실트가 돼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유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교재 3번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우선 보세요. 입경의 크기는 말씀드렸죠. 입경의 크기는 뭐가 더 커요? 당연히 실트가 점토보다 클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모관상승고도 당연히 뭐가 더 커요?
당연히 모관 상승고도 뭐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작다며요. 그러니까 M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클레이라고 하는 점토가 모관 상승고가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점토는 뭐라 그랬죠? 불투수성이에요. 불투수성. 물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물이 잘 안 빠져요. 물길이 없다고요. 점토는요. 그래서 또 하나 보세요. 그래서 투수성 K를 이야기하면, 투수성을 이야기하면 뭐가 더 커요? 미네랄 실트가 점토보다는 굉장히 투수성이 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 점토는 뭐기 때문에? 불투수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상의 영향을 받는 흙이라고 한다면 절대 점토를 써주면 안 돼요. 뭐를 써줘야 돼요? 투수성이 큰 세립토 중에서 투수성이 큰 뭐라고요? 미네랄 실트가 동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보세요. 실토와 점토에 비교해서 자, 입경의 크기, 모관 상승고, 투수 개수까지 했죠. 투수 개수는 뭐가 커요? 실트가 점토보다 무지무지 커요. 그래서 동해 발생 크기는 뭐가 크다고요? 실트가 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설명 나와 있죠. 동해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토질은 실트질 흙이다. 실트는 모관 상승 높이가 커서 동상이 잘 일어난다. 점토는요, 불투수성이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수성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점토는 장기간 계속될 때만 동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고 정리해 볼게요. 1번. 흙이 동상작용을 받았답니다. 이 흙은 동상작용을 받기 전에 비해서 함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상은요, 지하수위에 있는 물 입자들이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빙상, 얼음이 되는 거죠. 얼음이 되는 거죠. 빙상, 아이스 렌즈가 되면서 주변의 물 입자를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함수비는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함수비는 증가합니다. 함수비가 증가하면서 결국 최적은 팽창합니다. 그래서 흙은 어떻게 됩니까?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동상이라고요. 겨울에 발생하는. 2번. 흙의 동상현상이죠. 흙의 동상현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요, 점토는 장기간일 때만 동상을 일으킵니다. 왜? 불투수성이니까. 동상은 조립토일 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조립토일 때는 자갈은 입경이 크지요. 입경에 반비례한 다음에 입경이 큰 조립토는 동상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3번. 하층으로부터 물의 공급이 충분할 때 잘 일어나지 않는다. 물 공급이 충분할 때 잘 일어나는 게 동상현상이죠. 그렇죠? 깨끗한 모래는 모관 상승 높이가 작으므로, 왜 그렇죠? 조립토니까. 그죠? 입경이 크니까, 조립토니까 그렇습니다. 3번. 흙 속에 물이 얼어요. 빙층이 형성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아이스 렌즈라고 했죠. 이런 현상 뭐라고 합니까? 동상현상. 지표면이 뿔룩 튀어나온 현상. 4번. 흙이 동상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에요. 1번. 아이스 렌즈를 형성하기 위한 물 공급 충분해야 되고요. 3번. 0도씨 이하의 온도가 계속, 맞죠? 4번. 동상이 일어나기 쉬운 토질. 그게 뭔데요? 그게 실트죠. 답은 양이온, 이런 말 우리 안 배웠습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다음은 동상양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이다. 틀린 것은요. 자, 모관 상승고의 크기, 동결심도 하단에서 지하 수면까지 거리가 모관 상승고보다 클 때, 자, 중요한 건 이게 말로 나왔을 때 무조건 여러분 모관 상승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모관 상승고가 뭔진 모르지만 걔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근데 3번, 2번은 틀렸죠. 모관 상승고가 커야 된다라는 거. 6번. 동해의 정도는 흙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해가 심한 흙, 뭐예요? 실트, 미네랄 실트.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점토 아니에요. 7번. 동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상은 빙층의 원인이고요. 사질토는 모관 상승 높이가 작아서 잘 일어나지 않지요. 실트는 모관 상승 높이가 작아서
동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실트가 가장 잘 일어납니다라고 해야죠. 점토는요. 투수성이 작죠. 불투수성이더라. 이런 얘기.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4번. 동상의 발생 요소입니다. 반복합니다. 동상의 발생 요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온도죠. 온도. 동상의 발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온도예요. 온도. 0도씨 이하의 온도가 계속 지속이, 겨울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겨울에서도 여러분 0도씨 이하, 그죠? 0도씨 이하, 물이 얼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입경, 동상을 받기 쉬운 흙이 존재하고 어디? 여기가 흙이 어는 부분이죠. 여기가 흙이 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존재하면 흙이 동상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실트질의 흙이 있다면 당연히 동상현상은 빨리 발생할 거예요. 지하수, 충분한 물의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만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얼음덩어리, 빙층, 아이스렌즈가 생성될 거니까요. 다음, 투수개수. 당연히 투수개수는 뭐가 더 커요? 당연히 투수개수는 실트가 큽니다. 이런 얘기죠. 투수개수. 투수성은 실트가 당연히 큽니다. 모관상승고는 뭐가 더 커요? 당연히 모관상승고는 입경이 가장 작은 점토가 가장 크지만, 그죠? 점토가 크지만 점토는 뭐기 때문에 불투수성이기 때문에 투수성이 얘가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동상현상이 가장 잘 일어난 흙은 뭐라고요? 실트질의 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5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지할래요? 이 얘기죠. 어떻게 하면 방지할래요? 첫 번째 뭘 고민합니까? 실트질의 흙이 잘 언대매요.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흙을 갈아엎으면 될 거 아닙니까? 흙을 통째로 갈아엎어요. 뭘로? 조립토로 바꾸면 되겠죠. 두 번째, 요 위에다가 단열 따뜻하게 해주면 되죠. 뭐 스티로폼을 깐다던가, 뭐 전기장판 급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은 얼지 않겠죠. 뭐 이런 작전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치환공법 하세요. 자,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 지하수위죠. 지하수위가 어떻게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빙층 현상이 나온다 그죠? 여기를 동결선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는 거죠. 여기를 동결선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우선 우리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안에 첫 번째는 이 안에 뭐를 실트질을 통째로 그냥 뭘로 바꾸면 돼요? 조립토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치환. 그죠? 흙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치환 바꾸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를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라. 단열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단열. 스티로폼을 해주던가 그냥 뭐 따뜻하게 해주던가 단열을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단열. 3번 차단공법. 여러분 지하 수위가 더 낮으면 결국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이 결국 가다 어느 정도 끊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세관 물이 안 오겠지요. 그래서 이 지하 수위를 낮추면 되잖아요. 지하 수위를. 그죠? 지하 수위를 낮추세요. 지하 수위를 낮추세요. 이게 3번 작전이에요. 지하 수위를 낮추세요. 3번 작전. 그죠? 배수구를 통해서 낮추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3번 보세요. 모관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수위보다 높은 곳에 결국 여기도 뭐로 조립토로 바꿔버리면 조립토라고 하는 것은 모관 상승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립토로 바꾸면 왜 모관 상승이 잘 안 일어나요? HC는 직경에 반비례한다며요. 직경이 가장 큰 게 조립토래매요. 그러니까 조립토를 바꿔버리면 모관 상승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런 거. 그리고 뭐 4번 안정처리 화학약품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치환공법, 단열공법, 차단공법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까 여기를 뭐라 그랬죠? 여기를 요만큼 얘가 흙이 언대매요. 흙이 어는 깊이가 얘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 동결 깊이, 다른 말로 동결 심도라고 했죠. 이 동결 깊이, 동결 심도 구하는 공식이 CF예요. CF, C 루트 F라고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CF 항상 겨울에 많이 찍나 봐요. CF. 동결 심도, 동결 깊이는 뭐라고요? CF를 기억을 해두십시오. C는 뭡니까? 자, 정수. 시험 문제 주어지는 정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F는요, 동결 지수인데 잘 봐요. 영하의 온도 곱하기 지속일수죠. 자, 영하의 온도
곱하기 지속일수인데 이건 데이 해주면 되는데 영하의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도다. 마이너스 5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안 되지요. 얼마 넣으면 돼요? 그냥 5만 넣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5도라도 그냥 5로 대입하는 거고 이게 며칠 동안 지속이 됩니까? 그 지속일을 곱해준 게 요게 바로요. 동결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봐요. 동결기피. 지표면의 온도가 낮으면 동결 깊이는 커진다. 당연하죠. 지표면 온도가 낮으면 동결 깊이는 어는 선은 점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 지속 시간이 길수록 동결 깊이는 커진다. 지속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동결 깊이는 커진다. 이게 쉽게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7번 연화 현상. 우리 반대라 그랬죠. 여름에 과잉 수분으로 연약해지고 결국은 흙이 진흙처럼 물러지는 거죠. 전당 강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문제로 확인해드리죠. 1번 흙의 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모관상승고 당연하죠. 2번 흙의 투수계수, 다음 3번 온도. 결국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예요. 이게 동상의 조건하고 똑같죠. 온도. 그죠? 다음에 모관상승고, 투수성, 뭐 지하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전당 강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동상 방지 대책입니다. 자, 배수구 설치해서 지하수위 낮춘다. 자, 지하수위를 낮추면 되고 오케이. 배수구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층을 지하수위보다 높은 그죠? 여기에다 차단층을 조립토를 설치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동결 깊이보다 낮게 있는 흙을 동결하지 않은 흙으로 치환. 치환은 어디다 치환하는 거죠? 여기 실트지를 뭘로? 조립토로. 동결 깊이 이게 동결선이죠. 동결선보다 어디? 높은 위치. 그죠? 동결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흙을 통째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치환한다. 이런 이야기. 3번 동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배수구 설치하여 지하수위 저하시킨다. 지표의 흙을 뭐 화학 약액 처리할 수 있고요. 흙 속에 뭐 단열재를 설치한다. 자, 모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립토층 아니죠. 조립토층을 설치하는 거죠. 세립토층이 아니라 조립토층을 설치한다라는 거. 4번 동상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요. 배수구 설치 지하수위 저하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3번 동결 깊이보다 낮게 있는 아니죠. 동결 깊이 동결선보다 상부에 있는 흙을 치환을 해준다라는 거. 5번 자, 동결 깊이를 구합니다. 데라더 공식. 이게 이제 데라더 공식 CF예요. CF 데라더 공식인데 정수의 값은 항상 주어집니다. C는 주어지고요. 동결 지수는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문제. 공식을 알아요, 몰라요? 요거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CF 4 루트 540. 6번은요. 동결 깊이 구하십시오. 자, 동결 깊이는 G, 그죠? CF라고 그랬죠. CF. 자, CF인데 뭐 C는 시험 문제 주어지는 값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근데 F는 영하의 온도 지속일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 마이너스 2 빼고 가는 거죠. 2 곱하기 31, 8 곱하기 31, 6 곱하기 28일, 1 곱하기 31 그거 계산하는 게 바로 동결 지수가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동결된 지반이 해빙계죠. 융해가 됩니다. 융해가 되고 자, 얼음 렌즈, 아이스 렌즈죠. 빙층, 얼었던 것이 녹는데요. 녹아서 이게 만약에 빨리 배출되지 않으면 흙의 함수비는 굉장히 증가가 되잖아요. 흙이 함수비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진흙같이 뻘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연화현상이라고 하죠. 연화현상. 연화현상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동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동상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흙은 뭐라 그랬습니까? 실트질 흙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효응력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우선 76페이지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개 정리하고 오늘은 수업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유효응력 들어갈 텐데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도라는 말 있잖아요.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외력이 작용합니다. 외력이 뭐 하중 P라고 하는 외력이죠. 자,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면 자, 어떤 뭐 흙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응력이 발생할 거예요. 응력,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응력이 발생할 겁니다. 응력. 자, 시그마라고 할게요. 응력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응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응력은 당연히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중 면적.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톤. 요즘은 킬로 뉴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 메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응력의 단위는 보통 톤 퍼 제곱 메타라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외력을 무시하겠다. 외력 무시. 그러면 P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P는 존재하지 않는 거. 외력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럼 오로지 지금부터는 뭐예요? 이걸 무시해 버린다면 자, 외력은 무시하는 거죠. 얘를 무시한다면 지금부터의 우리 토질에서의 해석은 뭐냐면 외력은 나중에 지금 하는 유효응력에서는 오로지 흙의 자중에 의한 응력만 계산하자. 지금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력은 나중에. 그럼 흙의 자중에 의한 응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 식은 P가 아니라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응력은 자중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수리학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리학 때 이런 거 공부했죠. 밀도는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밀도는요. G 토질에서는 오메가를 뭘로? 감마로 이렇게 표현했죠. 감마 어디 산다고요? 중부지역에 살아요. 중부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량을 구할 때 중량은 수리학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량은 무게는 기름진 음식 맨날 먹으니까 그렇죠. 5분. 그래서 우리 5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토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감마, 오메가 대신 감마, V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토질에서는. 얘는 수리학, 토질에서는. 그러니까 토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중량 대신에 감마 V라고 할 수 있겠죠. 감마 V라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V라고 하는 것은 부피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면적에다가 어떤 높이만 곱해주면 이게 부피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리가 되면 면적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온다고요? 감마 H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응력이란 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응력은 감마 H로 구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감마 H로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리학 시간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수압은 자, 우리가 정수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정수압이다. 정수압은 스몰 p로 표현해서 구하는 공식은 제가 뭐라 했죠? 수압이라 그랬죠. 구하는 공식은 수압. 기억나세요? 수압. 이게 구하는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물의 단위 중량, 압력받는 높이, 압력 수도라고 했죠.
물의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수리학에서 오메가를 했죠. 오메가 W, 물의 단위 중량, 압력받는 높이, 압력 수도. 이게 뭐라고요? 수압을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토질에 가서는 토질은 오메가를 감마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수압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압력받는 높이 이거죠. 만약에 토압을 구하세요. 토압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토압도 똑같습니다. 토압. 흙의 단위 중량, 압력받는 높이 똑같다고요. 토, 감마, T, 토. 압력받는 높이 H, 이게 토압이 된다. 이런 이야기. 이게 토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토압, 이거는 뭐라고요? 수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여기다 뭐를 고려해 줘야 되냐면, 자, 수압은 수압인데 여기에 몇 퍼센트가 포화됐습니까? 그러니까 100% 포화됐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70% 포화됐다, 60% 포화됐다. 그러니까 여기다 항상 뭐를 고려해 줘야 됩니까? 포화도 S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 사실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포화도 S를 항상 여기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용력이란 응력이란 걸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숙지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항상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흙에 대해서 우리가 삼상을 정리하면 토립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토립자가 있고, 요건 뭐라 그랬죠? 간극이라 그랬죠. 결국 얘는 토립자. 자, 토립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얘는 뭐라고 했죠? 얘는요, 간극이라고 했죠. 얘는 간극. 우리가 뭐 공극, 간극 상관없습니다. 간극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과 공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물과 공기가 있는 게 이제 간극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포화됐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포화됐습니다. 그럼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포화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오로지 물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요 힘을 받는 요 압력,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얘를 토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얘를 토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응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토압, 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응력은 응력인데 뭐와 뭐를 다 받냐면 토립자도 받죠. 토립자도 받고 또 뭐도 받아요. 물에 의한 것도 받죠. 토립자에 의한 응력도 받고, 토립자에 의한 힘도 받고요. 물에 의한 힘도 받고 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토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 응력, 전응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응력.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는 토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전응력. 전체를 다 받는다고요. 전응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를 받는 거예요? 토립자의 응력도 받고요. 물에 의한 응력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토립자에 의한 응력을 우리는 유효 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물에 의한 응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압은 수압인데 간극 속에 있는 수압이기 때문에 간극 수압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간극 수압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토립자의 응력 구분을 하는 겁니다. 토립자의 응력. 얘는 오로지 물에 의한 응력이죠. 물에 의한 응력. 간극 속에 있는 물이 간극수라고 할까요? 간극수. 자, 간극수에 의한 응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전응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토립자가 버티는 응력, 즉 유효 응력이 우리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효 응력에 대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유효 응력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시험 문제 전부 다 유효 응력을 구하세요가 대부분일 거예요. 항상 여기다가 다시 혹은 뭐 프라임, 바를 이거를 이렇게도 옛날 책들은 여기에 바도 붙여요. 근데 이제 요즘 전부 다 이렇게 다시를 하니까요. 유효 응력은 뭐에다가요? 전응력에다가 뭐만 빼주면 돼요? 간극수압만 빼주면 됩니다. 이 식이 대단히 중요한 식이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다시요. 유용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용력은 전응력에다 못 빼주면 된다. 간극수와 빼주면 된다라는 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효응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